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디지털금융 전략팀을 맡고 있는 김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SDS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 블록체인은 어떻게 확장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 큰 단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물으세요. 언제부터 블록체인을 관심을 갖게 됐느냐? 사실은 블록체인은 처음 시작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처음 출발을 했고, 단연간 매니아들에 의해서 애용되던 것이 특이하게 변곡점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2015년 중반쯤 되는데, 2015년 중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전 세계에 이름 있는 IT 회사, 금융회사들이 폭발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도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의 고민은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기술을 가지고 도대체 금융사의 혁신을 어떻게 할지가 이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유즈 케이스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상세화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은행들이 80%가 블록체인을 쓸 거고, 더 나아가서는 GDP의 80%가 블록체인에 의해서 저장되거나 거래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사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2017년 은행의 80%라고 했는데, 사실 한 해에 늦기는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18개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인데 7월 말에 공인인증을 대신해서 공동인증을 적용하는 게 아마 전체 국민들한테 적용하는 서비스가 7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타임 갭은 있으나 우리 한국도 거의 이 추세대로 가고 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이 미디어를 거의 디스럽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거의 모든 신문사, 잡지사를 디스럽션 한 것처럼 블록체인도 이제 금융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 시스템은 IT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체계죠. 체계를 디스럽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더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왜 블록체인이 그러한 소리를 듣는지 조금 랩업을 해보면, 블록체인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분산장부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분산장부라는 것은 이제 지도가 있고 장부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을 한 단계만 내려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노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노드라는 얘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봇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봇이 장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한 장부들이 똑같은 장부가 여러 개의 노드에 전부 다 이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된 장부다라고 해서 분산장부라고 하고, 거래가 하나 발생하면 얘네가 알아서 자동화된 메커니즘으로 전 세계의 분산된 장부를 동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분산된 장부를 하나씩 뜯어보면 데이터들이 블록이란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게 특정한 시간 단위로, 시계열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면 10분, 이더리움이면 몇 분, 다른 시스템이면 몇 초,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묶여져 있고, 이 블록 하나에 굉장히 강한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해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록을 고치려면 얘를 풀고 들어가서 얘를 고쳐야 되고, 이쪽 기록을 고치려면 다 풀고 나서 고쳐야 되니까, 현대 기술로는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평가를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기능만 있으면 블록체인은 그래?
분산 DBMS의 조금 발전된 버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강력한 특징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가만히 한번 이제 그 옛날부터 거래를 보면 옛날은 사람이 만나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사람이 떼먹고 이제 도망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강꾼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거강꾼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이 거강꾼이 틀린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사기를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수료도 많이 떼먹을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더 발전된 모습이 지금 보시는 은행의 형태, 뭐 공공기관의 형태, 큰 중앙화된 시스템을 놔두고 그 소수의 관리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수수료를 떼가죠. 근데 굳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집중화된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은 계약을 프로그래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부에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노드들이 똑같은 계약으로 똑같은 실행을 하게 되는 거라 누가 위조, 변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팔리는데 비행기 연착 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날씨가 나쁠 때의 날씨 보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하루가 됐어요. 또는 뭐 5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면 한국에 돌아와서 항공사에 가서 그 연착된 사유서 또는 증명서를 갖다가 또 보험사에 쫓아가서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그러한 계약 정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그래머해서 각 노드가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항공사하고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뭐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냐면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주자가 우버입니다. 우버. 하지만 모든 이익은 사실은 우버가 독차지합니다. 물론 뭐 우버를 타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긴 하죠. 그리고 그 비클을 공급하는 사람도 혜택을 누리긴 한데 가장 큰 수혜자는 우버입니다. 우버가 없는 공유 그 차량 시스템은 되지 않느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인 POC 모델이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이미 라주즈 모델이라고 해서 나온 모델이 있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저축하려면 저거 많이 하시잖아요. 펀드 많이 드실 텐데 펀드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펀드라는 거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는 그 운영수수료를 먹고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이 합산이 거의 2% 정도 되죠. 그거 매년 뜯어가죠. 또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런데 증시는 2%가 안 올라요. 1년에. 그러면 이제 중개인들만 수수료가 먹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전문화된 펀드 같은 경우는 그들의 매니징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드바이즈가 필요하지만 인덱스 펀드,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 때 굳이 판매사와 운용사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모델이 웨이펀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DAO라고 해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 자율 조직이라고 해서 회사의 역할을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서 회사가 없을 수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아직도 이제 먼 얘기이고요. 사실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큰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만능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그 하는 오해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 분산 원장이면 모든 참여자가 원장을 갖는 거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참여자만 원장을 가져도 거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비효율을 택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내가 원장을 가졌으면, 그래, 그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원장을 가지면 나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를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노드들만 합의를 하고 일반 사용자는 그 노드에 붙어서 그 노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주로 이제 드는 그런 오해가 블록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니까 이거는 DBMS를 바꿀 수 있겠네, 이런 오해들을 하는데 일부 맞고 일부 틀립니다. 사실 중요한 정보들은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면 DBMS의 일부의 대체는 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처럼 아주 방대한 데이터들, 고객 마사같이 필드가 100개, 뭐 200개씩 되는 필드를 관리하는 데는 연계를 해야지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중앙 시스템은 다 없애버려도 돼? 이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금융사나 기업이 쓰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연계라든지 하는 그 기업용 추가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시스템이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블록체인인데 도대체 SDS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저희는 블록체인이라는 정의를 믿을 수 있는 가치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 표현을 처음 정립한 사람은 그 블록체인 레볼루션의 저자인 돈 뎁스콧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정의를 가장 맞는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크였다면 블록체인은, 이게 영어로는 valu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value를 나누는 네트워크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런 value라는 거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거래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서로 합의된 계약은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블록체인은 탈중개성을 갖는다, 보안성이 높다, 빠르다, 확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은 온프레미스로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하고 결합되면 그 특징이 더 배가 됩니다. 금융사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4365 때문에 액티브, 조금 더 나가면 액티브 DR, 더 나가면 백업 센터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노드가 하나의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별도의 인스턴스로 해서 산재된 데이터 센터에 뿌리면 그 자체로 액티브, 그 자체로 DR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많으면 더 강한 생태계를 나타내는데, 한 곳에만 이렇게 DM조 내에 한 곳에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른 참여자가 정보를 확인하러 올 때, 인증을 또 확인하러 올 때 이 접근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놓고 쓰면 훨씬 생태계의 연결이 이제 확장이 될 거고요. 또한 블록이란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글로벌 확장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AWS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 아마존이 갖고 있는 특징들하고 결합될 때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효과가 증명되면 스케일 아웃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DS는 아까 이제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저희의 생각을 밝히긴 했는데, 저희의 기술 전략은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라서 저희는 저희만의 아이솔레이션 된 그런 기술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오픈소스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우수한 것들을 저희 그 플랫폼에 그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만 해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 처리 속도라든지,
그리고 블록 안에 있는 거래 내역들의 추가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SDS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에셋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은 사실은 발전하는데 조금 뒤처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는 표준을 잡아가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이퍼레저 그리고 EEA로 표현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가입해서 그들이 성장하면 SDS의 블록체인 넥스 레저도 성장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는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전체를 블록체인으로 효율화시키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주 손바뀜이 많은 업무,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업무를 우선적으로 포커싱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픈소스를 써볼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픈소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오픈소스는 이 중앙관리 모니터링 기능이 없고, 이 블록을 뭐 1분, 10분 이런 단위로 만들고 블록을 생성하는 속도도 꽤 늦고, 이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 같은 문제도 좀 걸려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적용 전략을 잡으셔야 되고, 적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은행 업무에서 요거를 디지털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해외 송금 같은 것들, 국내 해외 지점의 정산 청산 문제들, 그리고 포인트 통합 같은 문제들, 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주제가, 여기 SCF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런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공급망 금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38개의 그 회사들을 모아서 작년에 물류 이제 그 POC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POC 중에 어떤 내용들이 블록체인이 기록되냐 하면,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회사, 수입하는 회사, 그리고 관세청, 뭐 항만청, 선사, 뭐 등등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출하는 업자들은 그 프로세스를 다 태운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은행 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월급 줘야 되니까 대출을 하고, 또 선적 정보를 갖다가 보험사에다가 적합보험을 들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록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은행도 참가시켜서 새로운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이고요. 지금 P2P 상품 같은 것들, 뭐 예금이라든지 대투시라든지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모델은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모델입니다. 한번 로그인하면 다 같이 로그인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은행연합회 같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카드, 보험사 많은데 그런 생태계가 될 수 있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카드 할인 서비스 해주는 그런 생태계가 될 수 있고,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보안 인증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으로 된 생태계, 또는 내가 원어브로 댐으로 참여하는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보안과 인증을 강화하는 모델, 이 세 개가 금융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으로 볼 수 있고, 그 축 사이에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SDS의 사례는 신문지상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DS는 사실은 뭐 일부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됐는데요. 삼성카드를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었냐 하면, 카드 이제 가입 신청서를 사인을 하면 그 가입 신청서를 스캔을 해서 그 고객이 제대로 된 가입 신청서를 그 당시에 사인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때 타임스탬프를 박아서 공인전자 보관소로 보냅니다. 제3자 기관에.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 또는 고객 클레임이 생겼을 때 증빙 자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처리하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가끔은 에러가 생기고 처리 시간도 늦고 공존수의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 절대 바꾸지 못한다라는 특성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하자라는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전자문서 원본 확인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 많으실 텐데, 카드사에서 엄청난 쿠폰이 옵니다. 보험 한번 상담해 하시면 10만 원 깎아드립니다. 뭐 버거킹 쿠폰 뭐 2,000원 드려요. 근데 막상 카드사를 통해서 제가 버거킹으로 날아가면, 그 앱으로 날아가면 버거킹 고객 가입하세요. 거기서 95%의 커넥션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마케팅을 해봐야 90% 이상이 거기서 단절이 돼서, 삼성카드의 고객이면, 삼성카드의 고객으로 블록체인을 인증을 한 번 받았으면 그 토큰을 제휴사, 버거킹 같은 제휴사에 줘서 설사 고객이 아니어도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휴사 자동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 상반기에 적용한 거죠. 그리고 은행연합회는 18개의 은행들이 공인인증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고, 1차는 4월 말, 2차는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 있는 게 2차인데 7월 말쯤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될 겁니다. 해운 물류 컨소시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SDI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11월 이때 적용을 했는데, SDI는 배터리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원자재를 수급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하게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급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그래야 나중에 부인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였다는 그런 원본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공인인증서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그러한 체계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국과 비슷한 PKI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SDI가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계약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글로벌 계약관리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중국 법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컨설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페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청년들한테 취업 많이 하라고 수당을 많이 주는데 취업은 잘 안 되고 수당은 어디다 썼는지 잘 모르겠고, 뭐 청년 수당만 문제가 아닌 거죠. 육아 수당 다 이제 문제인데, 그런 페인 포인트. 그리고 내가 요새 미세먼지 많은데, 미세먼지는 맨날 보통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매우 나쁜데 뭐 자꾸 보통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고차가 대표적인 레몬 마켓입니다. 중고차에 좋은 차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차는 항상 친척한테 팔고,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는 이제 나쁜 차들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제가 이번 달 말에 다 이제 정립이 될 겁니다. 2018년도는 포브스에서 예측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 트렌드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금융 말고도 엄청나게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 IoT하고 블록체인하고 결합할 거다. 이게 이제 저희 물류 사례도 똑같습니다. IoT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면,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을 하면 거기다 센서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이동할 때의 컨디션들, 습도나 그런 온도나 이런 것들을 센서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형태대로 됩니다. 이런 형태들이 일어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될 거고, 정부 주도, 아까 서울시처럼, 이 시도가 서울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타이베이, 두바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부 주도로 일어날 거고, 암호화폐가 어떻게든 조금 자세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포브스 얘기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입장을 조금 밝히지 않겠느냐 하나, 정부가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블록체인 사례들이 실패로 끝날 거다라는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로드맵을 잠깐 보면 여기 X축을 보시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까 제가 금융사들 세 가지 방향축을 말씀드렸는데 그 축이고요. 이 Y축은 금융기관들이 단위 업무를 효율화할 거냐,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일을 효율화할 거냐, 아니면 생태계를 새로 구성할 거냐, 이제 범위를 넓혀가면서 축을 그렸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유즈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체인대로 나름의 길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사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나름대로도 발전할 거지만 블록체인이 새로운 혁신 기술들하고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그 혁신 기술은 AI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이 연결이 돼서 기존의 밸류체인을 상당히 효율화시켜서 금융사들의 디지털 서비스로 가는데 플랫폼 같은 형태로, 그래서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금융 컨시어지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매스 고객, 일반 대중들도 VIP처럼 금융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은 그것들을 모아서 앱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불안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게더링할 때 블록체인이 가진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게더링을 해서 본인한테 보여주고, 본인이 가진 그런 소비 패턴, 그리고 재테크, 자산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빅데이터는 그들이 원하는 피어 그룹 또는 속해 있는 피어 그룹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빅데이터는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다 알 텐데, 블록체인으로 비식별화시켜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어널리틱스에 붙여서 연결하면 완전한 형태의 비교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인공지능의 챗봇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고, 대출이든 펀드든, 그리고 RPA나 AI를 통해서 가입, 신청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블록체인 외에 다른 혁신 기술들이 연결이 되어서 금융사들의 혁신을 이끌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